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을 다시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시험 프로그램을 이유로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한 다른 나라는 러시아로 보이죠. 이 같은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추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 시험 성공을 언급하면서 핵 전력을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또한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재개하면 자국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미러 사이에 유일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가 내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협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냉전이 끝나면서 잠시 멈췄던 핵실험이 다시 시작되는 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중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11월 11일은 숫자 1, 4개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외로운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싱글들의 날로 불리는데요.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축제, 광군제로 더 유명해졌죠. 광군제를 통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시장 흐름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최대 1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더 힐 등이 보도했는데요. 공화당이 마련한 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대로 민주당 의원 8명에서 10명이 찬성 투표할 경우 셧다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보복 조치 완화에 합의한 데 따라 오늘부터 미중이 관세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라고 불리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양국이 극한 대결은 피했지만 AI와 반도체 등 기술 패권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정책을 홍보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면서 미국의 기록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 우리 돈으로 290만 원 정도의 배당금도 지급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해 2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에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해 7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 조치인데요. 휴전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양국이 겨울을 앞두고 서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태풍 갈매기로 200여 명이 숨진 필리핀에 닷새 만에 또다시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필리핀 기상당국은 26호 태풍 풍웡이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북동부 루손 섬에 상륙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속 230km의 돌풍을 동반한 풍웡은 올 들어 필리핀에 영향을 준 21번째 태풍이자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특히 태풍의 세력권이 1800km에 달해 필리핀 국토의 3분의 2 정도에서 폭우나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 재난당국은 주민 100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관공서 대부분과 학교는 임시 폐쇄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돌아오라 의회로. 네, 의원들 빨리 의회로 속속 모이세요라고 지금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셧다운이 곧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최대 1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이 내놓은 단기 지출 법안, 그러니까 즉 임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 같다라고 더힐 등이 소식 등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특히 중도 성향의 두 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집행, 또 공항 운영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니까 이제는 셧다운을 끝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고요. 네. 또 다른 6명의 민주당 의원도 지금 계속해서 공화당하고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찬성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섰나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는데요. 네. 일단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임시 예산안 시한을 기존에는 이번 달 21일까지였는데 2026년 1월 말로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서 본인들이 의료비에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수정안을 내놨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당이 좀 합의점을 좀 찾긴 했는데요. 민주당 쪽의 핵심 요구였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를 하되 앞으로 상원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라는 절충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셧다운 도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일부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도 지금 포함될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지금 임시 예산안 투표가 조만간 이루어지면 15번째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4번이나 했지만 통과 기준인 상원 60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3석을 지금 공화당이 갖고 있는데 네. 아까 민주당 의원 8명에서 10명이 돌아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어떤 합의가 나와도 하원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하원이 9월 19일부터 지금 휴회 중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상원이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48시간 내에 의회로 복귀하라 이런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네, 의회로가 그렇습니다. 됐는데요. 사실 셧다운 장기화되면서 지금 피해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일로 40일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비 지원이 이미 끊겼습니다. 그리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무급 휴직이 2개월 차를 맞게 되니까 이제 관제사들이 부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부업을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8일 기준으로 그래서 미국 내 40개 공항에서 총 2,500편의 주말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지연된 항공편은 5,400편에 달했는데요. 지금 쇼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이 이번 주는 10%가 감축되지만 길어지면 20%까지 추가 감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미국판 민족 대이동인 추수감사절까지 그렇죠. 항공편이 결항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이러면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 식비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취약계층의 식료
식료품 구입을 지원해왔던 그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원이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이거 못한다라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전액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 행정부가 반발해서 연방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7일에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전액 지급을 일시 정지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혼란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정부 직원들도 2달째 무급이거든요. 네. 각종 소비 지원까지 이렇게 다 중단이 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가 50.3이었어요. 전달보다 3.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게 2022년 6월에 50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외 미군 기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다 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일부 국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자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일단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지금 네, 얘기 네.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 이 소식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반환점도 돌기 전에 시작된 또 다른 레이스. 이렇진 않잖아요. 되게 들어와야 그거는 다음 그렇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반은 지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내년 1월이 돼야 이제 1년이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지난주에 미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공화당 안에서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일단 폴리티코지가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벤스 부통령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공석 4석에서 모두 인정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냐. 권력 누수 징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공화당 안에서 이미 포스트 트럼프 경쟁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루비오 장관의 비공개 발언이다라고 폴리티코가 분석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지금 마가 진영의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 18일에서 21일까지 폴리티코가 실시한 조사에서 벤스 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 2028년 대선에서 출마하길 바라는 공화당 인사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율이 35%나 됐는데요. 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조금씩 보폭을 넓히고 있어요. 지난달 29일에 젊은 마가라고 불리는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토론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근데 연설을 마치니까 관중석에서 벌써 48대 차기 대통령이 돼달라는 뜻의 숫자 48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벤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을 유력한 후계자로 몇 차례나 언급하면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티코가 익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예상이 되는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시나리오는 벤스가 대통령 후보로 루비오 국무위원 장관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도 뭔가 얘기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요. 민주당이 좀 질이 멸렬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해리스 전 부통령이 각각 뭐 15에서 25까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게 유력한 대선 주자로 여겨지기에는 좀 이 약한 정도로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민주당의 리더는 누구인가 모르겠다. 아무도 없다라는 응답이 21% 10.5%로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가 민주당은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서 당을 이끌어갈 리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뭔가 좀 구심점을 네, 잃은 그런 그렇습니다. 모양새네요. 자, 다음 키워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대하게 아니고. 네, 건강하게 만들려고 이러는지 예.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만과 당뇨, 정신질환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 거주 비자 발급을 제한해라라는 새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 그래서 비자 심사를 앞으로 할 때 신청자가 미국 사회에 공공 부담이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 재정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라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그 건강 상태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심혈관 호흡기 질환자, 암, 당뇨, 대사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을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만을 살펴보라는 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만은 천식이나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국무부가 지금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미국의 의료와 복지 시스템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자녀와 부모 같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함께 검토하라라는 지침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이게 적용될 것 같진 않고요. 네. 이민법 전문 단체들은 특히 영구 거주 비자, 즉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뭐 약물 중독 이력 제출 뭐 이런 것들을 내놔라라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지타운대 이민법센터의 제노베스 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만성 질환 자체를 비자 발급 제한 사유로 명문화했다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새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영사 면접 단계에서 상당한 혼란과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네, 압박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의사가 좀 보이네요. 다음 키워드 새로운 범죄의 수도들. 네, 여행 전문 매체인 트래블 빈저가 올해 전 세계 여행 후기와 공개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이렇게 6개 나라가 소매치기와 사기 피해가 그동안 급증한 지역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가장 주의가 필요한 도시 1위로 태국의 방콕이 꼽혔습니다. 네. 관광지 리뷰 1000건당 사기나 소매치기 언급이 9.82건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1위가 됐는데 결국 아시아의 새로운 범죄 수도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이어서 파리, 체코의 프라하, 중국 상하이, 로마 등의 순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유럽의 관광 대도시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가 가장 범죄에 취약했습니다. 파리의 경우 예상하실 텐데요. 에펠탑, 루브르 그렇죠. 박물관, 개선문 이런 핵심 관광지 그리고 지하철이나 광역 급행철도에서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네. 특히 파리 올림픽을 했을 때 범죄가 2배 늘긴 했는데 일시적으로 좀 많은 인파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뭐 설명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로마의 경우는 테르미니엄, 유명하죠. 콜로세움, 네. 트레비 분수에서 소매치기 범죄 많았는데요. 특히 멜로니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처벌 강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더 대담해진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지갑이나 카드 검사를 요구하는 가짜 경찰 수법이 좀 많이 나왔고 네. 중국 상하이에서는 난징로와 예원 일대에서 호객행위가 좀 많았고 가격을 부풀리는 사기 수법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주요한 신분증과 여권 사본을 미리 만들어놔라. 고가의 스마트폰과 카메라 등에는 분실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주 프랑스 미국 대사관이 관련해서 지퍼가 달린 가방을 몸 앞으로 매라. 네. 지하철이나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말고 서명이나 기부, 설문 요구에는 응하지 말라 이런 당부를 내놨는데요. 네. 다만 이번 순위가 각 도시에서 내놓은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여행객들의 리뷰에서 언급된 빈도를 한번 분석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고 네. 그리고 관광객 밀집도 그리고 신고 문화가 어떤지 언어 장벽이 높은지 그렇죠. 낮은지 네, 네. 온라인 후기가 또 편향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도시별 위험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행 가면 이제 기분이 좋아서 네. 잠깐 맞아요. 예, 정신을 놓을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좀 조심은 하셔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팔지도 사지도 마세요. 태국 정부가 허용된 시간 외에 주류 섭취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그 태국이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개정안을 보니까 정해진 시간 이후에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이 되면 업주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만바트 약 45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근데 여기는 관광객도 예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태국 시민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시간 마시고 중요하네요. 마시면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오후 5시에서 자정까지만 술을 사거나 마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외의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자정에서 오전 11시까지는 편의점, 마트 냉장고와 주류 코너에 가셔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오. 식당과 주점에서도 판매나 음주 행위가 금지되거든요. 이걸 위반하면 최대 10,000바트의 벌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니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엄격하냐? 1972년에 군부가 공무원의 근무 중 음주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이후에 점점 민간으로 확대가 돼서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계는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왔겠죠. 그렇겠죠. 네. 관광산업이 위축된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네. 보수적인 성향의 상원에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조금 풀어주긴 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일부 유흥업소, 호텔, 관광지로 인증받은 시설, 국제선 공항 안에 있는 매장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주류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줬는데요. 그 대신 일반 매장과 소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오. 여전히 태국 외식업계에 이번 조치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 업주가 오후 1시 59분에 술을 팔았는데 이것까지는 합법이잖아요. 네. 손님이 2시에 네. 마시게 되잖아요. 네, 2시 5분까지 마시면 상점 손님 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달라는 야당 의원들은 주 7일 24시간 판매가 허용이 돼야 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제한 시간을 혼동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지 그럼요. 않겠느냐. 네네네. 네, 그렇죠. 시민들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더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숫자가 153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네. 전 세계 네 번째로 많이 방문을 많이들 했는데 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강력하게 음주를 규제하면 오히려 암암리에 음주와 불법 판매를 부추기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네, 이 네. 법이 네. 좀 태국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겨울에 많이 가시잖아요. 예, 따뜻하니까. 맞아요. 네. 나장 알고 잘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엘튼 존의 Your Song 함께 듣겠습니다. It's a little bit funny, this feeling inside. I'm not one of those who can easily hide. I don't have much money, but boy, if I did, I'd buy a big house where we both could live. If I was a sculptor, but then again, no, or a man who makes potions in a traveling show. I know it's not much, but it's the best I can do. My gift is my song, and this one's for you. And you can tell everybody this is your song. It may be quite simple, but now that it's done,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that I put down in the words how wonderful life is while you're in the world. I sat on the roof and kicked out the moss. Well, a few of the verses, well, they've got me quite cross. But the sun's been quite kind while I wrote this song. It's for people like you that keep it turned on.
so excuse me for getting. But these things I do, you see, I've forgotten if they're green or they're blue. Anyway, the thing is, what I really mean, yours are the sweetest eyes I've ever seen. And you can tell everybody this is the so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해 신중한 판단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내렸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 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고 검사장들은 경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내일 11월 11일은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죠.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날이 관공제, 즉 싱글들의 날로 불립니다. 11월 11일에 숫자 1이 4개 나란히 있는 모습이 외로운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날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축제 관군제로 변했습니다. 요즘은 중국 경제 상황이 예전과 달라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군제 기간 중국 이커머스 업계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중국인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군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또 비슷한 11월에 있어서 자주 비교가 되는데 두 쇼핑 시즌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군제 모두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 시즌이지만 태생, 소비문화, 기술 활용, 전략적 방향이 매우 다릅니다. 일단 그 태생부터 이야기해보자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프라인 유통의 전통에서 출발했다면 네. 관군제는 디지털 세대의 놀이문화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마존, 월마트, 베스트 바이 등 온 오프라인이 병행되지만 관군제는 알리바바, 징동,
핀도어 등 온라인이 중심이며 중국은 온라인 결제 모바일 쇼핑 보급률이 높아서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페스티벌이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간편 결제가 중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미국은 가격 경쟁을 소비로 자극하는 반면 중국은 쇼핑을 엔터테인먼트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올해 광군제가 예년하고 좀 다르게 눈에 띄는 이벤트 전략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네, 올해는 프로모션 기간이 대폭 확장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당일인 11월 11일에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주간에 걸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컨대 알리바바 등이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소비자의 사전 예약 관심을 이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연장 전략은 소비자가 단기간에 몰리는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내수 시장 둔화를 감안하여 동남아, 중동, 유럽 등 20개국 이상에서 동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즉 중국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가 아니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글로벌 소비자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점입니다. 네, 광군제를 그래서 보면 중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중국 소비자들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소비자들은 젊은 세대 자기 보상형 소비가 강세인데요. 네.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미용, 건강식품, 생활가전, 패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항목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군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 내에서 소비력의 척도라고 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즉 광군제에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활력 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수 회복과 기술 경제의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면적이 아주 넓잖아요. 이러면 주문하고 물건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우리나라처럼 뭐 당일 배송 이런 건 좀 어렵겠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 또는 강한 물류 인프라가 갖춰진 지방의 몇몇 도시는 네. 이미 당일 배송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일 배송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329억 달러, 하나로 3조 원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연 평균 성장률이 약 8%대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주요 이커머스 배달 플랫폼들은 30분에서 60분 내 배송을 목표로 하는 즉시 배송 서비스를 강화 중입니다. 네. 예컨대 알리바바 그룹이 자회사 얼러마 등을 통해 네. 쇼핑 앱에서 60분 이내 배송을 표방한 서비스를 여러 도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저 또한 아침에 출근해서 주문한 물건을 퇴근 전에 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을 정도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는 상품의 카테고리, 무게, 재고 위치 등에 따라서 당일 배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생활 소비재처럼 빠른 회전이 가능한 품목이 당일 배송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대형 가전이나 맞춤 제작 상품 등은 여전히 배송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광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하고 이에 맞서 러시아도 핵시험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강대국들 간의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러 간 핵 개발 경쟁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관련된 움직임 먼저 좀 쭉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갑자기 네.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라고 전쟁부에 지시를 했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네.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다른 국가들이 시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동등한 기준으로 다시 해야겠다 이런 거죠. 네. 근데 또 시점도 조금 미묘했습니다. 당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참석차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딱 1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 타이밍도 사람들에게 좀 의문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 핵무기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는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재 러시아가 핵무기 미국에 이어서 2등이고 중국이 3등인데 조만간 5년 안에 중국이 비슷해질 거다. 어느 나라랑 비슷해지냐? 뭐 미국과 비슷해지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개시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올리는 글이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 표현을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도인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네. 핵무기 실험할 때 핵탄두를 터트리는 그런 핵폭발 실험을 말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핵을 탑재하거나 또 핵을 동력을 하는 그런 무기, 운반체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지를 좀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하루 뒤에 10월 31일에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면서 또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이 거기에 관련된 질문도 또 받았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꼭 지하 핵실험을 하는 거냐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꾸 네.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맞습니다. 화법을 쓰는데 일단 그러면 핵을 폭발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현실화된다면 이게 정말 수십 년 만에 막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왜- 없었으니까. 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이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기로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발사체 같은 것들을 시험하는 건 늘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번에 핵무기 시험 이야기를 개시다 따로 이렇게 하는 했으니까. 거는 핵폭발 시험을 사실 좀 상정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 마지막으로 핵무기 폭발 실험을 한 게 1992년이었습니다. 네. 1945년에 처음 하기 시작해서 92년에 마지막으로 할 때까지 약 1054회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2년에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제 냉전이 종식됐잖아요. 네.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3년 동안은 핵폭발 실험은 없었던 거죠. 러시아는 그보다도 2년 전인 1990년 10월 24일에 마지막 그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현재까지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폭발 시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인도, 파키스탄도 여러 차례 핵 개발을 하기도 했고 핵폭발 실험을 했는데 199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이런 핵폭발 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죠. 네.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이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실험을 총 6번을 했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러면 매우 이례적인 거고 핵폭발 실험을 중단해왔던 그 국제사회의 관례를 뒤집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국제사회는 1996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이제 체결하면서 모든 환경에서 민간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한 핵무기 폭발 실험을 안 하기로 이제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TBT와 관련해서 미국이 얘기되는 건 항상 서명은 했지만 연방의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비비준 국가죠. 중국도 서명은 했지만 비준을 안 하고 있고 당연히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비준을 했죠. 네. 서명도 하고 비준을 했는데 2023년에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했던 비준을 무효화한다라고 하는 그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미국이 다시 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하겠다 지시를 했다. 그건 하니까? 미국이 만약에 한다면 우리도 한다. 이런 반응을 내놓게 된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국가들 시험 프로그램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 네. 다른 나라가 이제 러시아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러시아를 예. 의식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최근에 포세이돈 수중 드론이라고 하는 네. 이 무기에 대한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며칠 전에는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라고 하는 이 미사일에 대한 실험도 또 성공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중국에서는 그런 뭐 관련된 움직임은 없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며칠 러시아를. 사이에 러시아에서 네.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포세이돈 수중 드론, 브레베스트니크 순항 미사일 어떤 무기인지 그렇게 위협적인 건가요? 예, 푸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은 위협적이다,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이 포세이돈 수중 무인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운반하는 잠수함에서 뭐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무인기의 동력을 공급한 핵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작동하는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인기가 속도뿐만 아니라 이동 깊이 해저로 잠수할 수 있는 이 이동 깊이 면에서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무기가 없고 또 이걸 가까운 미래에도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해저 이 수중 드론은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포세이돈이 얼마나 위력적이냐고 하면은 핵탄두를 한꺼번에 10개에서 15개를 탑재할 수 있는 사르마트라고 하는 이 차세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거든요. 이 사르마트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상당히 좀 위력적인 무기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베스트니크 순항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사거리가 무제한이고 또 핵 추진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미사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클렘린 대변인, 페스코프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포세이돈 그다음에 브레베스트니크 실험은 이렇게 핵탄두의 실험의 성능을 뭐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핵 실험이 아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오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죠. 그렇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사실 핵실험 주무부서가 에너지부 산하의 국가 핵안보국이라고요. 예.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이 전쟁부가 국방부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네네네. 바꿨잖아요. 이제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관련된 발언을 한 지 한 뭐 닷새쯤 후에 네. 그 대륙간 탄도에서 미니트맨 3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핵실험이 이거를 이건가? 말하는 건가라고 네. 하는 좀 점에서 관심을 모으기는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미니트맨 같은 미사일 발사는 뭐 이 전쟁부가 담당을 하죠. 그런데 이게 처음 한 실험은 아니었고 2019년에 됐고 그 이 전후에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건 일상적인 시험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만약에 핵무기 핵 폭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에너지 부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부의 그 장관 크리스 라이트 장관이 이제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종의 좀 지시가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핵실험 재개를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추진 중인 실험은 이렇게 핵무기를 실제 뭐 지하나 아니면 야외에서 터뜨리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 네. 핵무기를 실제로 터뜨리지 않는 비임계 실험, non critical 영어로는 이 실험이다 이러면서 좀 의미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임계 실험은 어떤 건가요?
건가요? 좀 어렵죠. 말이 네. 어려운데 이 비임계 실험은 이제 핵분열, 핵융합, 연쇄 반응 이런 거는 없고 그런 어떤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핵무기 시스템이 안전하게 좀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핵탄 뒤의 위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핵무기가 이렇게 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발된 이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용도라고 해요. 이런 그래서 얘기겠네요. 그 라이트 장관이 이런 실험들은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좀 지금 있는 핵무기들을 좀 안정적으로 잘 우수하게 이게 작동시키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핵폭발이 있는 네. 실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를 좀 더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발언 같고 그래서 좀 해명 또는 좀 수습 차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비임계 실험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해당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지금 30년 넘게 이런 실험도 중단됐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비임계 핵실험, 핵폭발이 없는 실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제조약상으로는 그 핵폭발 시험으로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런 류의 실험을 비공식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실제 핵폭발이 있는 실험을 중단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부터 작년까지 무려 34번이나 이런 실험을 했어요. 네. 버락 오바마 정부 때도 4번을 했고 바이든 정부 때도 3번을 했고 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3번이나 했다고 해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떠냐라고 하면은 2019년에 미국 국방정보국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러시아에서 소량의 그 핵 에너지를 방출하는 저강도 핵실험을 했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잡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당시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뭐 이런 류의 실험 또는 비임계 실험을 러시아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만약 이렇게 라이트 장관의 말이 맞다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비임계 핵실험이라면은 뭐 이렇게 상황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당장에 벌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항상 해오고 있는 방식이 좀 애매하다라는 점 때문인데 네. 언급하고 있는 이 핵실험이 비임계 실험 본인도 알고 있는 비임계 실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핵폭발 실험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실성 보도가 때문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쪽 움직임은 또 좀 있습니다.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에 또 외무부, 국방부, 특수부대 이런 좀 기관들에게 핵무기 시험 준비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핵무기 시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아니라 준비에 관한 제안서를 내라 이런 지시인데 네. 약간 좀 의미는 여기도 좀 애매한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이게 당장 시험 발사 시험 그러니까 어떤 핵무기 시험을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적절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미국의 움직임에 맞대응해서 뭐 관련한 어떤 동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좀 애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지금 당장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핵폭발 실험을 재개하는 건 아니어도 네. 예, 뭔가 움직임들이 관련돼서 계속 있다 보면 네. 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이게 생각이 지금 드네요. 뭐 비임계 실험이 됐건 또는 폭발 실험이 됐건 어쨌든 관련된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고 특히 그러니까요. 또 뭐
또 핵무기, 또 무기 개발은 점점 그 관련국들 간에 이런 경쟁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상승의 기운을 타게 되면은 사실 그걸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은 결국에는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이제 이런 강대국 간의 핵 개발 경쟁이 또 통제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이 움직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게다가 트럼프의 발언을 돌발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발언을 내놓은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일기 행정부 때도 핵 실험 준비 기간을 좀 단축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있고 네.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유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재집권 청사진에서 프로젝트 2025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핵무기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서 핵실험을 또 즉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맥락에서 꾸준히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푸틴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여러 차례 핵무기 테스트와 핵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공개적으로 위력을 또 이렇게 과시하기도 했고 이래서 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이 시간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그 기존에 했었던 핵무기 개발 경쟁을 막기 위해서 맺었던 두 나라 간의 여러 뭐 조약들을 네. 계속 폐기해 가면서 그러니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국제법으로 메꿀 수 있는 이런 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무기 통제 조약이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이거는 뉴스타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4개월 뒤인 내년 2월에는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거 만료가 되는 시점이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네, 두 뭔가 나라 간에 이 얘기가 협상이 네, 진행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이 2023년에 이거 미국과는 현재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이 뉴스타트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걸 우리는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이게 완전히 두 국가 간의 그 논의 과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만약에 이 조약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상황은 우려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도 또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지금 5년 이내에 미국 수준으로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전망들이 많고 지금 엄청난 군비를 그쪽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아마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 발언을 중심으로 관련 움직임들 살펴봤습니다. 오일의 국제 전문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